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파트 2의 첫 번째인 챕터 3 리니어 리그레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y는 베타 제로 이렇게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인데 이 베타 제로랑 베타 1을 우리 코에피션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정한 코에피션트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모델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의 개요부터 설명하자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요. 이제 설명 변수에 해당하는 x1, x2, 그래서 xp에 대한 반응 변수 y의 디펜던스가 선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제가 한번 썼지만 그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케이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x1, x2, p계의 프리딕터가 있으면 베타 p 곱하기 xp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가 1이다, 즉 프리딕터의 개수가 하나다라고 하면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스캐터 플롯을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 앞에 있는 이 파트가 true f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라인, 이 빨간색 직선이 true f고요. 엡실론 때문에 실제 관측된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 주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 보듯이요. x가 증가할 때 y가 일정한 양만큼 증가하거나 혹은 뭐 감소도 할 수가 있겠죠. 베타가 이 코에피션트가 음수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 감소하면요. 선형 관계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 경우에는 true 펑션이 이렇게 빨간색 직선이라서 선형이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물리 법칙 같은 거 있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마일 per 갤런이랑 연비랑 그 다음에 홀스 파워 마력이랑은 대표적으로 이제 리니어 관계가 아니죠. 쿼드라틱 하는 관계죠. 그것처럼요, 이제 트루 리그레션 펑션 자체는 리니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적용해서 이 둘 간의 관계를 막 파악하려고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overly simplistic,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요. 이제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선형 과정은 설명이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요. 예측도요.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리니어 모델을 앞서 설명했던 우리가 다뤘던 애드버타이징 광고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예요. 자, 여기에도 이제 그림 보시면은 TV랑 라디오랑 뉴스페이퍼의 광고를 이만큼 내면은 우리의 세일즈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여기 보이는 직선이요. 리니어 모델의 피티드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TV와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단위 증가하면 혹은 뭐 50만큼 증가하면 요 정도 증가하는구나라는 뚜렷한 경향을 볼 수가 있죠. 혹은 10만큼 증가하면 요 정도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죠. 선형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요. 설명이 편하고 비교적 예측이 잘 되기 때문에요. 선형 관계를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 선형 모델이 추정을 잘 한다고 하면요, 우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 예상과 이 세일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TV에 뭐 50만큼
광고를 더하면 세일즈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 예산이랑 세일즈의 관계가 뭐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매체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야지 우리 세일즈가 가장 극대화될 건지 매출에 기여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리니어 모델 개요 끝났으니까요. 이제 리니어 모델의 가장 간단한 형태인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번 식을 썼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곱하기 x 플러스 엡실론 이 케이스고요. 그리고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은요. p가 1인 경우에요. 그리고 요거 인터셉트 둘 다 이제 코에피션트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베타 제로는 특히 인터셉트, 베타 1 프리딕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슬로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엡실론은 에러예요. 자, 그리고 뭐 여기 파라메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코에피션트 말고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대상들은 다 파라메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에피션트의 추정치가 이렇게 베타 제로 햇이랑 베타 1 햇으로 이렇게 주어지면요. 다음 여기 보이는 식을 사용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은요. 이제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햇 곱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x값 넣으면 계산만 하면 이 y 햇이 미래값, 예측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관측값이랑 우리가 observation이랑 추정값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요. 관측값은 앞으로 이제 소문자로 쓸 거예요. 이건 관측값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이 다 소문자로 쓰는 건 관측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햇 밸류, 이 햇이 들어간 거는요. 이제 관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정한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틸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햇을 먼저 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이제 x 혹은 y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는요. 이제 랜덤 베리어블 이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파라미터 추정 방법을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요, 앞서 썼던 그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에서 이제 TV 광고료랑 세일즈의 관계를 나타내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결국 직선을 찾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는 건데, 자, 여기 보이는 이게 보라색인가요? 이 직선이랑 제가 하나만 그을게요. 이 직선.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직선 같아요? 당연히 이 보라색 같죠? 왜 그래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제가 바꿔서 이걸 지우고요. 색깔만 바꿔서 이번엔 초록색으로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직선과 제가 그린 초록색 직선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여전히 이 파란색이죠? 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포인트를 더 잘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관통한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 데이터 포인트랑 이 직선과의 거리가 짧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점과 다 짧을 수는 없죠. 그래서 평균적인 이 거리가 짧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우고요. 그러면 또 문제를 바꿔서요. 다 지워가지고. 그러면 직선, 이 observation과 이 직선과의 거리는요. 우리가 뭐 총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하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수직거리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수평거리 요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수평거리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수직 최단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그냥 계속 그립시다. 90도라고 할게요. 90도로 내렸을 때 최단거리죠. 그래서 여기 최단거리가 있는데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최단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계산의 편의랑 뭐 등등의 이유로 수직거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서도요, 우리 수직거리를 이용할 거예요. 최단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선형 회귀 모델
그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아마 리스트 absolute deviation, RAD라고 부르죠. 이 방법인데요. 우리 강의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후버스 메소드 같은 이제 아웃라이어가 존재했을 때 어떻게 로버스트한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개념은 우리 강의 시간에 하나도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자, 다시 수업 강의로 돌아와서요. 이제 수직거리를 기반으로 할 거고요. 자, 이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이제 residual, 잔차가 있습니다. 이 잔차는요, 보통 EI 혹은 RI라고 써요. 자, residual R을 첫 글자를 따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에러가 엡실론이죠. 그래서 요거의 영어 EI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observation, 관측값 빼기 추정값,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베타 추정하는 방법 설명을 하자면요. 자, 최적의 직선은 앞서 말했던 그 수직거리를 가장 최소화시켜주는 직선이고요. 그건 전체적인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우린 여기에 보이는 Residual Sum of Square RSS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잔차 제곱 합 자체를 미니마이즈, 가장 최소화시켜주는 직선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요,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치라고 부를 거고요. 혹은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를 겁니다. LSE라고 이제 쓰면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찾아낸 게 베타 제로 햇이랑 베타 원 햇이고요.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RSS를 미분해 주면 돼요. 베타 제로와 베타 1으로 편미분해줘서 이 값이 0이 언제 0이 될까? 뭐 이런 걸 찾아주면요. 우리가 이렇게 베타 1 햇에 대한 공식과 베타 제로 햇에 대한 공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미분 안 할게요.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애드버타이징 데이터로 돌아와서요. 이제 플란스의 왼쪽 부분에서는 여기 보시면요. 어때요? 이 직선이 observation들 잘 설명하는 것 같나요? 그렇지가 않죠? 자, 중반, 여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 직선을 주변으로 위에도 observation이 있고, 아래도 있고, 여기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 위에만 있다가 이 부분이요. 이 왼쪽으로 가면 다 아래에만 observation들이 있죠. 자, 이것만 보면은 이 직선이 이 꼬리 파트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LSE 방법으로 이제 추정한 피티드 모델은요, 세일즈 햇은요, 7.03 이게 베타 제로 햇이에요. 더하기 0.0475 이거는 베타 1 햇이겠죠. 곱하기 TB 이건 observation 미래에서 우리가 관측한 값이니까 여기는 햇을 안 붙여도 돼요. 여기도 햇 붙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 해석을 좀 더 해보면요. 우리가 TV 광고에다가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를 더 투입한다. 더 광고료를 낸다. 라고 하면 세일즈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0.0475 곱하기 1000 해서 47.5개의 추가적인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47.5개가 상승한다는 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추정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 직선이요. 이제 true 펑션이에요. true line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fx는요. 2 더하기 3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엡실론을 반영해서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 포인트들이 여기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observation들을 기반으로 리니어 모델을 피팅한 결과 여기 fitted 라인이 파란색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슷하죠.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런 경향 잘 파악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확한 슬로프는 좀 달라요. X가 증가할 때, 이제 추정된 선이 Y가 조금 더 많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요 트루 라인이요. 뭐 중력 가속도, 뭐 이런 거, 마찰, 이런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도 실험할 수 있고요. 여기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가진 observation으로 이제 찾은 fitted line은 이건데요.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이제 observation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실험 주체가 다르니까요. 이 값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observation을 기반으로 만든 fitted line이랑 제가 만든 fitted line은 비슷하면 좋겠죠? 비슷하다는 말은 뭐 달리 얘기하면 true line이랑 굉장히 근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 다 갖다 버리고요. 새로 생성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된 선이 여기 있는 하나의 하늘색 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요 또 다 갖다 버리고요. 새로 생성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직선이 또 다른 하늘색 선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또 하늘색 선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좋은 결과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다들 저와 같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안 비슷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납득시킬 거예요? 납득시킬 방법이 없죠. 나는 이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했던 fitted 라인들 간의 흔들리는 정도, 그거를 이제 수치화하는 것이 추정량의 표준 오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standard of error, 이게 표준 오차예요. 개인적으로 표준 오차란 말은 잘 안 쓸 건데요. 수업 시간에만 조금 쓰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 표준 오차는요, 이제 반복해서 샘플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매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기할 때는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오브 에러, 여기에 점을 찍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베타 원 헷, 슬로프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스탠다드 오브 에러를 구할 수가 있고요. 공식은 이렇다고 해요. 자세한 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은요, 선형 모델 시간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자, 인터셉트에 해당하는 스탠더드 오브 에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요, 그 선형 회귀 모형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은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 요 에러를요, 보통은 우리가 베리언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이제 스탠더드 오브 에러 같은 경우 표준 오차는요,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당연히 얼마만큼 코에피션트가 정확한가 여기에 쓸 수가 있고요. 또 confidence interval 여기에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confidence interval 뒤에 공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confidence interval for 베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베타 제로 해 플러스 마이너스 z 알파 오버 2 곱하기 1 빼기 z 1 빼기 알파 오버 2겠죠. 혹은 뭐 t distribution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쓰시고요. 그 다음에 standard of error of 베타 제로 해 이걸 쓰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이제 베타 제로 해 이거 설명을 했지만 여기 있긴 하네요, 공식이. 그래서 이제 100 곱하기 1 빼기 알파 퍼센트 confidence interval 여기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실내 구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학은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개념은. 그 다음에 공식은 아까 베타 제로였다면 confidence interval for 베타 1은 베타 1 헷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critical value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 베타 1 햇이 어떠한 분포를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n이 충분히 크다, 뭐 n이 30보다 크다 하면 z 1 빼기 알파 오버 2 이거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t, 만약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쓰셔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bootstrap 그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서 공식으로 구했던 standard of error of beta 1 ha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n이 충분히 크다.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는요. 95% confidence interval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요 값이 z로 바뀌면서 1.96 여기도 1.96인데요. 근데 이제 기초 단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1.96 아니고 2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책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애드버타이징 데이터 경우에는요. 이제 베타 1의 95% 신뢰 구간은요. 0.042부터 0.05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로 광고와 이제 세일즈의 관계를 유추하더라도요. 이제 높은 비율로 이거는 어떻게 써요? 양수겠죠? 슬로프가. 그래서 이제 양의 관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스탠더드 오브 에러를 컨피던스 인터벌 구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굉장히 많은 곳에 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 쓰이는 곳이요. 하이파서시스 테스트, 가설 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가장 일반적인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는요. 이제 널 하이파서시스, 귀무 가설이라고 하죠. 여기 널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x and y. x랑 y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x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관계없이 y 값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걸 수학적으로 써보면요. 이렇게 베타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alternative, 이거는 이제 대립가설이라고 부르죠. 다 아실 텐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alternative. There is some relationship between x and y. 즉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든 혹은 감소하든 어떠한 패턴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수학적으로 써보면 이제 베타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방금 제가 말로 설명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베타 1이 만약 0이라고 하면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에서 이 파트가 0이니까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돼요. 즉 x랑 y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요거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테스트 자체 뭐 이론적인 것들은 기초통계학 시간에도 안 다뤘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수리통계학 시간에 배우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다 넘어갈 거고요. 그냥 방법만 설명할게요. 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하이파서시스 테스트 하려면요. 여기 있는 T 스태티스틱, T 통계량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요. 베타 1 햇 빼기 널 하이파서시스에서 주장한 값, 제로였죠. 그리고 나누기 분모에 있는 스탠더드 오브 에러 오브 베타 1 햇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T 스태티스틱은요. 베타 1이 0이라는 널 하이파서시스가 true라는 가정하에서요. 자유도가 n 빼기 2인 t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n 빼기 2에서 2는 왜 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거는 number of parameter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y는 이렇게 쓸게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가 총 하나, 두 개죠. 그래서 2를 빼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simple linear regression이 아니고 뭐 x2도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3 빼주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정해지는 건데요. 자세한 거는 이 수리 통계학 시간에 이제 배우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요 값도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손으로 계산도 했는데요. 대부분은 여기 이 수업 시간에서는요, 손으로 계산하라는 소리는 안 할 거고요. 통계 소프트웨어 쓰시면 돼요. 뭐 요새는 엑셀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value라는 거를 찾아낼 거거든요. 원래 hypothesis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p-value 혹은 rejection reason 이거죠. 이제 한국에서는 p-value 많이 쓰고요. 이제 미국에서 rejection reason 많이 쓰죠. 뭐 p-value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 개념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그거 잘 모르시면요. 이거는 기초 통계학. 교양 과목 그거 들으시면 돼요. 자, p-value가 작으면요. null hypothesis를 reject 할 수 있는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방법에서 여기 standard of error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제 t-테스트를요. 이제 advertising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은요.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V, 여기가 predictor, and sales, 여기가 response. TV랑 sales, 매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alternative는요. 어떠한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쓰면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여긴 TV. 이 모델에서는 베타 1이 0이다. 베타 1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보시면은 당연히 p-value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베타 1에 관련된 p-value니까 이 TV에 관련된 p-value 요 값을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값이 주어져 있지는 않고요. 0.000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significance 레벨보다만 작으면 돼요. 알파 0.05 혹은 뭐 0.01. 물론 이것도 분야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야는 0.001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야는 0.15, 0.2 뭐 이렇게 큰 분야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뭐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이제 0.05 일반적인 거 쓸게요. 자, p-value는 그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we have enough evidence that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해서 어떠한 relationship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통계학 이런 거 다 아실 테니까 요거 없어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라는 가정하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 코에피션트가 0.0475예요. 이거는 0보다 충분히 큰가요?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0에 굉장히 근접한 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크다 작다의 개념은요. 사실 이 스탠더드 오브 에러 여기 S2예요.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0.0475를 기준으로요. 자, 마이너스 여기 0.0027만큼 0.0027만큼 빼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0.045 정도 되죠. 한 번 더 빼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0.042 정도 되죠. 그렇죠? 여기서 사실상 여기 베타 1 햇에서 마이너스 2 standard of error of beta hat 요만큼 해준 거예요. 그 값이 0.042죠. 이게 0보다 여전히 크죠. 그렇게 되면 이 p-value도 더 작아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 3 standard of error 만큼 빼줘도 0보다 크죠. 그러니까 p-value가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 파라미터의 액큐러시를 측정하는 거 말고요. 이제 모델 전체의 액큐러시를 측정하는 방법인 이제 residual standard error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자로는요. 앞 글자 따가지고요. R, S, E 해서 여기 RSE 이렇게 쓰고요. 공식은 이제 square root of 1 over n 빼기 2 곱하기 residual sum of square 이거고요. 뭐 원래 공식 RSS 공식 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 이거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기 RSE는요. 여기 있는 에러의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시그마 제곱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서서 스탠더드 오브 에러 오브 베타 제로 헷, 뭐 스탠더드 오브 에러 오브 베타 원 헷, 요 공식에서도요 사실 시그마 제곱이 쓰여요. 근데 이걸 모르죠. 근데 이거 추정치를 써야 돼요. 모르니까 이 추정치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헷이 이렇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크면요 이거를 그냥 떼고 또 많이 쓰죠. 왜요? weak of large number. 대수의 법칙 있죠? 네, 뭐 그런 개념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막 띄었다 붙였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추정치 들어가면 여기도 추정치가 명확히 이 시그마 제곱 대신에 공식에선 시그마 제곱인데 자기가 이게 없어서 추정치를 썼다. 그럼 이것도 추정치 다 붙여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하튼 이 RSE는요, 요 베리언스 오브 엡실론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에 대한 추정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RSE는요, 레코핏의 메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레코핏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적합성 결여. 자, 적합성이 높으면 좋겠죠. 결여됐다는 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설명을 하면요. X, Y가 있고 데이터 포인트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fitted line이요.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포인트랑 fitted line 사이에 거리가 나오겠죠. 이 거리들. 거리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이 레코핏, 적합성 결여라고 하는 게 커질 거예요. 결여됐으니까. 그리고 이 라인이 작으면 이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레코핏은 작아지겠죠. 이 매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가 크면 RSE도 커지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 거리는 뭐예요? Y 빼기 Y 햇의 절대값이죠. 이 거리니까 그냥 빼면 이제 음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합성이 결여됐으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제곱을 취해도요 더 커지겠죠. 이 파트가 커지게 돼요. 즉 RSE가 커지게 되죠. 만약에 이 거리가 작다고 하면요. 이 색깔 바꿔서 이 부분이 작아지겠죠. 그럼 RSE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RSE가 lack of fit의 measure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한 RSE는요,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큰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RSE가 여기 100이라고 할게요. 자, 100이니까 뭐 이건 충분히 큰 숫자냐. 뭐 0보단 크니까 큰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RSE가 100인 모델은 정확한 건가요? 안 정확한 건가요? 알 수가 없죠. 저 어떤 경우에는 모델이 1000이야. 자, 이거는 정확한 건가요? 이것도 알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코끼리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에서 RSE가 뭐 1000이라고 할게요. 1000g. 자, 어때요? 코끼리 몸무게는 뭐 톤 단위인데 기껏해봐야 1kg 정도의 RSE가 발생했다. 이건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미 몸무게 데이터에서 RSE가 1000g이에요. 어때요? 이 경우에는 아니 개미가 원래 몸무게가 몇 g밖에 안 되는데 오차가 1000g이나 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모델이죠. 그래서 이 절대치만 가지고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R-squared. 요 R-squared value고요. 이건 이제 fraction of variance explained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개념도 이제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요. R-square는요. 여기 total sum of square 빼기 RSS 나누기 TSS total sum of square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 같으니까요. 이렇게 캔슬 아웃 돼서 1 빼기 RSS 나누기 TSS 이렇게 하고요. 이거 총 제곱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잘 안 쓰죠, 사실. 한국말을 잘 안 쓰죠, 애초에. 네. 자, 그리고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더 할까요? 이것도 이제 스캐터 플롯 그려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TSS는 뭐냐면요. 데이터 포인트까지만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X, Y. 자, TSS는요, X를 전혀 쓰지 않고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관통하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직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 평균, 요 모든 observation들의 평균을 갖고 있는 요 수평선 이렇게 그려낸 게 이제 TSS를 구하는 핵심 직선이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요 수직거리 찾죠. 여기에 제곱합, 그게 이제 TS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RSS는 뭐예요? 이제 X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추정해요. 그러면 여기 거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엔 여기 훨씬 짧아졌죠? 그렇죠? 이 짧아진 거리의 제곱합, 그게 RSS입니다. 그러니까 TSS보다는 RSS가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값은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R스퀘어는요, 어때요?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뭐 자세한 개념은 이제 회귀 분석 시간에 또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 이게 Simple Linear Regression에서는요, 이 R 스퀘어가요, 실제로 correlation X와 Y의 이렇게 하면 되죠. 관측값들의 correlation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코릴레이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 거 모두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비교해 보시면요, 실제로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증명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무엇이 이제 좋은 R스퀘어 값인지를 결정하는 게 또 어렵다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0과 1 사이니까 뭐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RSS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 포인트 이 거리가 0에 가까우면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R스퀘어가 1이면 좋지 않냐라고 해서 맞다 하는데, 그럼 0.9면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럼 0.8은요? 좋죠. 그럼 0.7은요? 좋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내려가서 그럼 0.4는요? 안 좋은가? 라고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 어떠한 데이터를 어떤 분야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R스퀘어도 여전히 이제 뭐 모델 평가하는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R스퀘어는요, 복잡한 모델을 항상 좋게 평가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R스퀘어만 가지고 옵티멀한 모델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RSE랑 R스퀘어를요,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의 리니어 모델 적용했을 때의 그 값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온 표가 그 애드버타이징 데이터에서 나온 그 RSE랑 R스퀘어 값이라고 해요. F스탯은 설명 안 했으니까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표에 나온 대로요, RSE가 3.26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실제 세일즈는요, 실제 리그레션 선에서 평균 약 3.26 단위만큼 이제 벗어남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1000을 곱해줬죠. 이 1000을 곱해준 이유는요, 책에서 이 데이터 설명하신 부분을 다시 잘 보시면요, 이 세일즈의 단위 자체가 1000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0을 여기 곱해져 있는 거예요. 뭐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R스퀘어 같은 경우에는요, 0.612죠. 그래서 여기서 약 2/3에서 66% 정도가 TV가 이제 세일즈의 변동성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뭐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 R스퀘어와 RSE를 기반으로 그러면 이 리니어 모델은 이 세일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냐라고 할 때도 어때요? 3.26은 충분히 작은 값이에요?
알 수가 없죠. R스퀘어는요. 충분히 1에 가까운 값인가요? 이것도 애매하죠. 사실 0.9면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해요. 근데 0.6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나쁘냐? 뭐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나쁜 모델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강의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설명했죠? 이 경우는 이제 P가 1인 경우. 그래서 이제 모델은요,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 이거였고요. 이게 이제 모델.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 베타 제로랑 베타 1 추정이죠. 그래서 추정 방법 또 설명했죠. observation과 직선의 수직거리를 최소화시켜주는 직선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소제곱법,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트 혹은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치 해서 이 방법은 슬라이드에서는 제대로 쓰진 않았지만 데이터 포인트가 n개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수직거리 제곱합을 최소화시켜주는 베타를 찾는 그 방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 햇의 정확도 어떻게 아냐? 스탠더드 오브 에러로 알 수 있고요. 이 스탠더드 에러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hypothesis test, 가설 검정. 거꾸로 썼네요. 한국말 잘 안 쓰니까요. 여러분들도 웬만해서 영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베타, 이 코에피션트 정확도가 아니고요, 모델 정확도. 사실 이것도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가 이제 residual standard of error, RSE. 두 번째가요, R 스퀘어. 이거는 이제 시그마 추정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추정량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스퀘어는 잘 안 씁니다. 이걸 쓸 바에는 adjusted R 스퀘어 이런 거 쓰셔야지 이걸로 모델 평가하시면 안 돼요. 뭐 앞서 강의에서는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개념만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다른 거 쓰셔야 돼요.